이번에 나눌 이야기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해져 입원하셨는데 엄마는 제게 모르는 척하라고 조언하셨고 그대로 따랐더니 큰 위기를 피할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역시 엄마의 지혜는 대단했어요. 나른한 오후의 사무실, 휴대폰 벨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액정에 뜬 어머님이라는 두 글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김영희 어머님은 이 시간에 거의 전화를 하지 않으셨다. 늘 근무 시간에는 방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네, 어머님. 전화를 받으며 나도 모르게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민준 씨 아내 되시죠? 수화기 너머로 낯선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어머님 이웃집 사는 박씨 아줌마예요.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저희가 119 불러서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펜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회의록 위에 길고 푸른 선을 그었다. 네, 어째서요? 지금 상태는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파트 화단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얼굴이 새하얘서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어요. 박씨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얼른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자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사무실의 에어컨 바람이 갑자기 뼛속까지 시리게 느껴졌다. 나는 가방을 움켜쥐고 밖으로 뛰쳐나가다 막 들어오던 동료 이 대리와 부딪힐 뻔했다. 서윤 씨, 무슨 일이에요? 이 대리가 내 어깨를 붙잡았다. 어머님이 병원에 실려가셨대요. 지금 바로 가봐야 해요. 내 목소리가 남의 것처럼 낯설게 들렸다. 제가 태워다 줄까요? 아니에요. 택시 타고 갈게요.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사 문을 박차고 나갔다. 9월의 햇살은 여전히 따가웠다. 길가에 서서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다. 1초의 기다림이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다. 겨우 택시를 잡아 뒷좌석으로 거의 뛰어들다시피 했다. 기사님,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이요. 제발 빨리 가주세요.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내 심장은 점점 더 세차게 뛰었다.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는 올해 65으로 평소 아주 건강하셨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체조를 하시고 주민센터 노래교실도 다니셨는데 어쩌다 갑자기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박민준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 전화기 너머로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경이 시끄러운 걸 보니 부산 출장 중 참석하기로 한 중요한 산업 박람회장에 있는 듯했다. 민준 씨,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어. 나 지금 서울대병원으로 가고 있어. 목소리가 메어 나왔다. 뭐라고? 민준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어떻게 된 거야? 심각해? 나도 잘 몰라. 이웃집 아주머니가 전화했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대. 나 지금 바로 가장 빠른 비행기표 예매해서 올라갈게. 전화기 너머로 그의 다급한 발소리와 캐리어를 끄는 소리가 들렸다. 당신이 먼저 좀 상황 파악하고 있어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전화를 끊고 나니 손바닥이 온통 땀으로 젖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다. 5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줄곧 오래된 아파트에 혼자 사시며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거절하셨다. 젊은 부부의 생활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나와 민준 씨가 결혼한 지 3년. 시어머니는 나를 늘 어떻게 말해야 할까? 정중하지만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다. 내 친구들의 시어머니들처럼 과하게 다정하지도 그렇다고 사사건건 힘들게 하지도 않으셨다. 김영희 어머님은 늘 적절한 예의를 지키셨지만 나는 그 마음속에 이 며느리에 대한 약간의 까다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택시가 급정거하며 응급실 앞에 멈춰섰다. 나는 지폐 한 장을 던지듯 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방금 실려오신 김영희 환자 어디 계세요? 숨을 헐떡이며 원무과 창고에 엎드리다시피 물었다. 간호사가 빠르게 컴퓨터를 조회했다. 3층 신경과로 올라가세요. 보호자분은 바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미칠 듯이 느렸다. 결국 계단을 택했다. 3층에 도착했을 때 종아리가 저려왔지만 그럴 겨를이 없었다.
처음 마주친 의료진을 붙잡고 물었다. 뇌출혈로 실려오신 김영희 환자분 어디 계세요? 307호요. 지금 의사 선생님이 보고 계세요. 307호 병실 앞에는 이웃으로 보이는 몇몇 분들이 모여 있었다. 나를 보자 박씨 아주머니가 바로 다가왔다. 세아가 이제 왔구나. 의사가 보호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네. 병실로 비집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다. 잿빛 얼굴에 코에는 산소줄을 끼고 팔에는 각종 모니터링 장비가 연결되어 있었다. 중년의 남자 의사가 동공을 확인하고 있었다. 김영희 환자 보호자 되십니까? 의사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네, 며느리 이서윤입니다. 남편은 지금 급히 오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의사 선생님, 저희 어머님은 일단 뇌출혈로 판단됩니다. 즉시 정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투는 전문적이고 냉정했다. 환자 상태가 위급하니 보호자분께서 몇 가지 서류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기계적으로 건네받은 각종 동의서에 내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서 웅웅거렸다. 출혈량이 적지 않습니다. 2개각 내에 배액관을 삽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후는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간호사들이 시어머니를 CT실로 밀고 나갔다. 텅 빈 병상 곁에 서 있자니 갑자기 무력감이 밀려왔다. 뭘 해야 하지? 다른 친척들에게 알려야 하나? 입원 용품은? 진료비는 얼마나 내야 할까?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서윤아,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엄마 최수진 여사가 빠른 걸음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손에는 불룩한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엄마, 어떡해?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박씨 아주머니가 나한테도 전화를 했더구나. 마침 근처에 있어서 바로 왔다. 상태는 어떻니?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 억지로 버티던 평정심이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다. 의사 선생님이 뇌출혈이래요. 아주 심각하대요. 민준 씨는 아직 부산에 있는데 울지 마. 엄마 있잖니. 최 여사는 내 등을 토닥인 후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너는 일단 앉아서 좀 쉬어. 내가 입원 수속 처리하고 올게. 병원비는 가져왔니?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건넸다. 엄마는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밖으로 나갔다. 나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아 겨우 생각을 정리할 틈을 가졌다. 엄마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늘 미묘했다. 나와 민준 씨가 결혼할 때 두 분은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너무 기가 세다고 생각했고 엄마는 시어머니가 너무 까다롭다고 여겼다. 결혼 후 엄마는 늘 내게 시댁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라고, 그래봤자 애쓰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20분도 채 되지 않아 엄마가 서류 뭉치를 들고 돌아왔다. 다 처리했다. 입원 보증금으로 2천만 원 냈어. 나중에 정산해서 돌려받거나 더 내면 된대. 방금 수간호사한테 물어보니 김 여사님 같은 경우는 최소 3일은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한다더라.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진심으로 말했다. 엄마는 내 옆에 앉아 물 한 병을 건넸다. 물 좀 마시고 진정해. 아까 박씨 아주머니한테 들었는데 내 시어머니 쓰러지시기 전에 아파트 단지에서 누구랑 다퉜다던데? 다퉜다고요?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누군지는 못 봤는데 옷 잘 차려입은 여자였고 하얀색 BMW를 몰고 왔다고 하더라.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시어머니가 아는 사람 중에 BMW를 모는 사람이라면 혹시 동생인 이모님 김영미? 하지만 시어머니와 이모님은 사이가 아주 좋으셨는데 어째서 다퉜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간호사가 검사를 마친 시어머니를 밀고 돌아왔다. 의사가 따라 들어오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출혈 부위를 찾았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보호자분 최종 서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내가 막 일어서려는데 엄마가 내 손을 눌렀다. 서윤아, 민준이 오면 하라고 하자.
이런 중대한 결정은 아들이 하는 게 맞아.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바로 해야 한다고 내가 망설이자 엄마가 고집했다. 일단 민준이가 어디쯤 왔는지 물어봐.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이미 비행기에 탔고 2시간 후에 도착한다고 했다. 의사는 고심 끝에 일단 보존적 치료를 진행하며 민준 씨가 도착하면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저녁 무렵 시어머니의 상태는 잠시 안정되었다. 엄마는 내게 먼저 집에 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오라며 자신이 병원을 지키겠다고 했다.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막 짐을 챙겼을 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윤아, 민준이는 도착했니? 거의 다 왔을 거예요. 방금 메시지 보냈는데 답이 없는 걸 보니 비행기에서 내리는 중인가 봐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여전하시다. 서윤아, 엄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네게 할 말이 있다. 무슨 일이세요? 내 시어머님 일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라.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얼어붙었다. 내 말은 돌봐드리는 건 좋지만 치료 결정이나 병원비 같은 건 민준이랑 그 집 식구들이 처리하게도. 박씨네 집안은 친척도 많고 관계도 복잡해. 너 같은 며느리가 너무 나서면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기 쉬워. 엄마의 말투는 이상하리만치 단호했다. 전화를 들고 한동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의 말은 냉정하게 들렸지만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저분은 민준 씨의 어머니인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을까? 엄마, 이해가 안 돼요. 엄마 말 들어. 나중에 후회 안 하려면 특히 병원비나 재산 관련된 문제에는 절대 손대지 마. 엄마는 내 말을 끊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걸터 앉아 멍하니 있었다. 엄마의 말이 돌덩이처럼 마음을 짓눌렀다. 엄마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계신 걸까? 아니면 그저 딸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일까? 초인종이 울렸다. 먼 길을 달려온 민준 씨였다. 그의 지치고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자 나는 일단 엄마의 경고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남편의 품에 안겨 위로를 구했다. 어머니는 어떠셔? 민준 씨가 나를 꽉 안았다. 수술해야 한대. 당신 와서 서명해야 한다고 했어. 민준 씨는 나를 놓아주고 차키를 집어들었다. 지금 바로 병원 가자. 병원으로 가는 길에 나는 민준 씨에게 엄마의 조언을 말해야 할지 망설였다. 결국 침묵을 택했지만 너무 관여하지 말라는 엄마의 말은 가시처럼 마음속 깊이 밝혔다. 병원의 복도 조명은 싸늘했다. 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무의식적으로 옷자락을 만지작거렸다. 민준 씨는 수술 계획을 논의하러 의사 사무실에 들어갔고 나는 혼자 의식 없는 시어머니 곁을 지켰다. 벽시계는 새벽 2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병동 전체가 간호사실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키보드 소리 외에는 쥐죽은 듯 조용했다. 내 시선은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에 머물렀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주름들이 병고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3년 전 처음 뵈었을 때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다. 그때 민준 씨를 따라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김영희 어머님은 짙은 녹색의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린 채 문 앞에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다. 그분의 눈은 민준 씨와 꼭 닮아 밝고 총기가 있었고 사람을 볼 때 꿰뚫어 보는 듯하면서도 온화한 빛을 띠었다. 네가 서윤이구나. 민준이가 전화로 늘 자랑하더니 오늘 보니 정말 예쁜 아가씨네. 어머님은 내 손을 잡으셨고 그 손바닥은 따뜻하고 보송보송했다. 식탁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고 하나같이 민준 씨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다. 식사 내내 어머님은 내게 계속 반찬을 덜어주시며 직장과 가정에 대해 물으셨다. 분위기가 너무나 화기애애해서 잔뜩 긴장했던 내 마음도 차츰 풀어졌다. 어머니, 서윤이는 회계사예요.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는데 아주 능력 있어요. 민준 씨가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회계사? 좋지. 꼼꼼하겠네. 어머님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여자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게 중요해. 그때 나는 참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온화한 표면 아래 숨겨진 강인함을 감지하게 되었다. 예식장은 내가 이미 예약해뒀다. 우리 집 근처 그랜드 웨딩홀로. 우리가 혼인신고를 한 후 첫 가족 식사 자리에서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선언하셨다. 나와 민준 씨는 서로를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는 사실 다른 곳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랜드 웨딩홀 사장이 내 오랜 친구라 가장 저렴하게 해줬어. 어머님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리고 친척들이 다들 강동구에 사니까 거기로 가는 게 편해. 민준 씨가 식탁 밑에서 내 손을 꽉 쥐었다. 그 눈빛은 애원하고 있었다. 결국 우리는 타협했다. 마치 나중에 웨딩드레스, 결혼 준비, 심지어 신혼집 인테리어에서 수없이 타협했던 것처럼. 무슨 생각해? 민준 씨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다. 아니, 그냥 옛날 생각 좀 했어. 나는 그가 들고 온 서류를 받아들었다. 의사 선생님은 뭐래? 내일 오전에 수술하기로 했어. 출혈 부위 주변에 티타늄 스텐트 2개를 넣어야 한대. 그가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앉았다. 성공률은 80%인데 수술 후 회복은 장담할 수 없다고 하더라.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을 거야. 민준 씨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서윤아, 어머니가 최근에 몸이 안 좋다거나 무슨 고민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 아니, 없었는데. 지난주 일요일에 식사하러 갔을 때도 괜찮으셨어. 내년에는 노인대학에 등록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왜?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평소 혈압이랑 감정 상태에 대해 많이 물어보셨어. 이런 돌발성 뇌출혈은 보통 유발 요인이. 민준 씨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이웃 아주머니가 어머니 쓰러지시기 전에 누구랑 다퉜다고 하셨는데 혹시 누군지 짐작 가는 사람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남이랑 잘 다투시는 분이 아니잖아. 빼고는. 나는 말을 멈췄다. 뭐 빼고? 아니야. 아무것도. 나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켰다. 지난달 시어머니가 이모님인 김영미 여사와 어떤 투자 문제로 전화로 다투시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부엌에서 돕고 있었는데 위험이 너무 크다. 원금 보장 같은 단어들만 간간히 들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건 박씨 집안의 일이니 내가 말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민준 씨가 더 물으려던 찰나 복도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급하게 들려왔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김영미 이모님이 낯선 중년 남녀 2명을 데리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민준아, 어머니는 어떠시니? 김영미 이모님은 오자마자 민준 씨의 팔을 붙잡았다. 정교한 화장을 한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샤넬 투피스를 입고 루이비통 가방을 든 채 온몸에서 값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이모, 민준 씨가 일어섰다. 내일 오전에 수술하신대. 의사 선생님이. 나는 민준 씨의 뒷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이모님이 데려온 아주머니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평가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가 민준이 아내구나. 그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나는 민준이 둘째 고모란다. 이쪽은 고모부고 우리 방금 인천에서 달려왔어. 아, 네. 고모님, 고모부님, 안녕하세요.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늦게 와주셔서 힘드셨겠어요. 가족끼리 힘든 게 뭐 있니? 둘째 고모는 손을 내저으며 민준 씨에게로 향했다. 병원비는 냈어? 우리가 먼저 내줄까? 서윤이 엄마가 보증금은 내주셨어요. 민준 씨가 말했다. 순간 세상의 눈이 일제히 나를 향하는 것이 느껴졌다. 분위기가 갑자기 미묘해졌다. 최 사부인이 오셨었어? 김영미 이모님의 눈썹이 거의 머리카락 경계선까지 치켜 올라갔다. 참 발도 넓으시네. 가슴이 답답해져서 해명하려는데 민준 씨가 먼저 나섰다. 장모님 덕분이에요. 아니었으면 서윤이 혼자 이 많은 수속을 처리하느라 정신없었을 거예요. 김영미 이모님은 입술을 삐죽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둘째 고모는 민준 씨를 붙잡고 병세에 대해 자세히 물었고 고모부는 병실문 쪽으로 가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외톨이처럼 한쪽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세아가, 김영미 이모님이 갑자기 내 곁으로 다가왔다. 향수 냄새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친정어머니는 집에 가셨어? 네, 쉬러 가셨어요. 내일 다시 오신대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분이 뭐 특별한 말씀은 안 하셨고? 김영미 이모님은 내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듯 뚫어지게 쳐다봤다. 무슨 말씀이요? 나는 영문을 몰랐다. 아니, 그냥 너희 모녀 사이가 참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늦게까지 일부러 와서 도와주시고. 그녀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지만 나는 너무 피곤해서 깊이 생각할 힘이 없었다. 새벽 3시 반 민준 씨의 고집에 나는 박신의 친척들과 함께 병원을 나섰다. 김영미 이모님은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결국 둘째 고모부님이 나를 집까지 태워다 주셨다. 침대에 누웠지만 몸은 녹초가 되었는데도 정신은 이상하게 맑았다. 엄마의 너무 관여하지 말라는 말과 김영미 이모님의 탐색하는 듯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번갈아 떠올랐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변호사인 친구 강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시간 돼? 할 얘기가 있어.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복도에서 엄마와 마주쳤다. 엄마는 보온병을 들고 있다가 나를 보자마자 다가왔다. 죽 끓여왔어. 너랑 민준이 뜨거울 때 먹어. 엄마는 보온병을 내게 건넸다. 시어머님은 어떠시니? 아직 수술실에 안 들어가셨어요. 나는 보온병을 받으며 잠시 망설였다. 엄마, 어젯밤에 민준 씨 이모랑 고모가 오셨는데 엄마가 와서 도와준 걸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코웃음을 쳤다. 그럴 줄 알았다. 박신의 그 친척들,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척하지만 뒤로는 얼마나 계산이 복잡한데. 무슨 뜻이에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엄마는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서윤아, 엄마가 너희 시어머니랑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김영희 여사, 이번에 아프신 게 좀 이상해. 평소에 건강검진하면 모든 수치가 정상인데 어떻게 갑자기 뇌출혈이 왔겠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엄마는 설마.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엄마는 내 말을 끊었다. 그냥 너한테 조심하라는 거야. 병원비 영수증은 다 잘 챙겨놨니? 네, 챙겨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생각난 듯 물었다. 아, 맞다. 엄마, 왜 저한테 시어머니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혹시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엄마가 막 대답하려는 순간 등 뒤에서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아, 엄마 수술실 들어가신대. 나는 돌아섰고 지친 얼굴에 민준 씨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뒤에는 김영미 이모님과 내가 모르는 몇몇 친척들이 서 있었다. 엄마는 즉시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민준 씨와 인사를 나누고는 일이 있다며 자리를 떴다.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동안 박신의 친척들은 왔다가 갔고 오직 나와 민준 씨만이 수술실 박힌 의자를 지켰다. 오후 3시 집도의가 드디어 나와 수술은 성공했지만 시어머니는 최소 48시간 동안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알렸다. 정말 다행이다. 민준 씨가 눈시울을 붉히며 나를 안았다.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내가 어머니 입원 용품 좀 사올게. 그의 감정이 좀 가라앉아 내가 제안했다. 사실은 병원 밖 공기를 마시며 복잡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병원 입구에 있는 카페에서 변호사인 친구 지연이를 만나기로 했다. 그녀는 내 대학 동창으로 지금은 로펌에서 일하고 있다. 사고가 날카롭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친구다. 그러니까 너는 시어머니가 아프신 게 뭔가 이상하다고 의심하는 거구나.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지연이가 커피를 저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확신은 없어. 그냥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하게 느껴져. 나는 아래 십수를 깨물었다. 우리 엄마는 원래 그렇게 냉정한 분이 아니신데 이번에는 특별히 시어머니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
민준 씨 이모는 또 우리 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 유난히 신경 쓰는 것 같고 지연이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서윤아, 혹시 이게 돈 문제랑 관련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돈? 시댁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지? 민준 씨 말로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꽤 많은 재산을 남기셨다고 했잖아. 지연이가 목소리를 낮췄다. 만약, 어디까지나 만약이지만 내 시어머니가 잘못되시면 유산은 어떻게 분배될까? 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가능성이었다. 어머니는 건강하셨으니까 유언장 같은 건 안 쓰셨을 텐데 법정 상속이면 민준 씨랑 그 이모님이랑 나눠 갖는 거 아냐? 확실해? 지연이가 의미심장하게 나를 쳐다봤다. 내 시어머니 동생. 그러니까 그 샤넬 입은 분 말이야. 순순히 재산을 나눠 가질 사람처럼 보이진 않는데 나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았던 김영미 이모님의 모습과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새로 산 사치품을 자랑하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확실히 그녀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다.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무력감이 밀려왔다. 첫째, 자신을 보호해. 지연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병원비나 간병 같은 문제로 꼬투리 잡히지 않도록 해. 둘째, 잘 관찰해. 특히 그 이모님의 동태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네 남편과 같은 편에 서야 해. 카페를 나설 때 내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지연이의 말은 엄마의 걱정이 사실일 수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이 평범해 보이는 가족의 위기 아래에는 거센 압류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병원으로 돌아오니 중환자실 밖에는 민준 씨는 없고 김영미 이모님과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만 앉아 있었다. 서윤아, 이쪽은 내 딸 혜진이야. 얼마 전에 유학에서 돌아왔어. 김영미 이모님이 소개했다. 혜진아, 이쪽은 내 사촌 오빠 민준이 아내셔. 형님, 안녕하세요. 혜진이가 상냥하게 인사했지만 그 눈빛에는 나를 재는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민준이 오빠가 그렇게 능력 있다던데 역시 이렇게 예쁜 분이랑 결혼하셨네요.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민준 씨가 어디 갔는지 물었다. 중환자실 수속 밟으러 갔어. 아, 맞다. 서윤아, 어머니 평소 진료 기록이랑 건강검진 결과지 가져왔니? 의사가 참고해야 한다고 하더라. 나는 깜짝 놀랐다. 어머님의 진료 기록은 늘 다니시던 가정의학과에 있지 않나? 가정의학과에는 이미 연락했지. 근데 최근 반년치 건강검진 결과지는 어머니가 집에 두셨을 거야. 김영미 이모님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네가 어머니 댁이랑 가까우니 가서 좀 찾아다 줄 수 있을까? 마음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시어머니는 사생활을 매우 중시해서 나와 민준 씨가 자기 집 물건을 함부로 뒤지는 것을 싫어하셨다. 그런데 지금 김영미 이모님은 내게 서류를 찾아오라고 하고 있었다. 민준 씨 오면 같이 가볼게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이고, 민준이는 며칠 동안 병원에만 있어야 할 텐데. 김영미 이모님이 손을 내저었다. 어머니 집 열쇠 너한테 있잖아? 그냥 서류 하나 가져오는 건데. 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난처해하고 있을 때 민준 씨가 서류 뭉치를 들고 돌아왔다. 나는 구세주를 만난 듯 바로 그에게 다가가 도왔다. 민준 씨, 이모님이 어머님 건강검진 결과지가 필요하대. 어디 있는지 알아? 나는 일부러 큰 소리로 물었다. 민준 씨가 미간을 찌푸렸다. 건강검진 결과지?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김영미 이모님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자연스럽게 돌아왔다.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 늙어서 그런가? 기억력이 0.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혜진이를 데리고 자리를 떴다. 민준 씨가 의아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무슨 일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모님이 어머님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가 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했다. 지연이와 엄마의 걱정은 괜한 것이 아니었다. 김영미 이모님은 무언가를 떠보고 있고 나는 그녀의 계획에 장기말이 될 생각이 없었다. 밤 8시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었다. 직계 가족인 민준 씨는 10분간 들어갈 수 있었다.
나는 복도 의자에 앉아 벽에 걸린 TV를 멍하니 쳐다봤다. 문득 곁눈질로 김영미 이모님과 시어머니의 주치의가 복도 모퉁이에서 나직이 대화하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의 표정은 심각했다. 나는 자판기에서 물을 사는 척하며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각도와 거리 때문에 약물 반응, 검사 결과 같은 단어들만 간헐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좀 더 다가갔을 때 김영미 이모님이 나를 발견하고 즉시 대화를 끝냈다. 의사는 서둘러 자리를 떴고 그녀는 내게로 걸어왔다. 얼굴에는 부자연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세아가 안 쉬고 뭐해? 물 좀 사려고요. 나는 손에 든 생수병을 흔들었다. 민준 씨는 나왔어요? 아직.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을 샅샅이 훑었다. 아, 맞다. 형님 평소에 드시는 혈압약, 네가 사다 드렸니? 또 이상한 질문이었다. 아니요. 어머님은 늘 직접 약국 가서 사세요. 나는 경계하며 대답했다. 왜요? 아니, 그냥 의사가 물어보길래.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녀는 이마를 툭 치며 말했다. 나이가 드니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네. 그때 민준 씨가 중환자실에서 나왔다. 눈이 붉었다. 나는 즉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깨셨어. 근데 아직 말씀은 못하셔. 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내일쯤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지도 모른대. 정말 다행이다. 나는 진심으로 기뻤다. 김영미 이모님도 다가와 형님이 깨셨다니 천만다행이다. 의사는 뭐래? 라며 물었다. 민준 씨는 의사의 말을 간단히 전했고 이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때때로 질문을 던졌다. 나는 한쪽에 서 있다가 문득 그녀의 가방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서류한 귀퉁이가 삐져나온 것을 보았다. 그 위에는 시어머니의 이름과 은행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내일 반드시 엄마와 지연이에게 오늘 발견한 모든 것을 알려야겠다고. 김영미 이모님이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든 나는 그녀가 시어머니와 민준 씨를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병원을 떠나기 전 나는 간호사실에 들러 시어머니의 투약 기록을 물었다. 당직 간호사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누구시죠? 김영희 환자 며느리예요. 어머님 평소 드시는 약에 대해 좀 알고 싶어서요. 퇴원 후 간병 준비하려고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다. 간호사는 기록을 확인한 후 시어머니가 일반적인 혈압약만 복용하며 특별한 약은 없다고 알려주었다. 이것은 김영미 이모님이 내게 물었던 것과 명백히 모순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운전하며 이 조각난 정보들을 곱씹었다. 엄마는 내게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김영미 이모님은 시어머니의 진료 기록과 약물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관심을 보였다. 의사와의 대화에서는 약물 반응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녀의 가방에는 은행 서류가 있었다. 이 단서들을 맞춰보니 감히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가능성 하나가 떠올랐다.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발병은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새벽 4시 찢어질 듯한 벨소리가 나를 혼돈 속에서 깨웠다. 더듬거리며 휴대폰을 잡으니 액정에서 민준 씨의 이름이 깜빡이고 있었다. 여보, 잠기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윤아, 어머니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 의사 선생님이 2차 수술해야 한대. 지금 와줄 수 있어? 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뚜렷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 벌떡 일어났다. 지금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아무 옷이나 되는 대로 걸쳐 입고는 열쇠를 움켜쥐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9월의 새벽 공기는 이미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차에 시동을 걸며 불안하게 핸들을 두드렸다. 신호 대기 중에 엄마에게 어머님 위독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입구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긴 복도를 가로질러 뛰었다. 엘리베이터는 오지 않았고 나는 이를 악물고 비상계단으로 향해 3층까지 뛰어 올라갔을 때 폐가 타는 듯 아팠지만 그럴 겨를이 없었다. 비상계단 문을 밀치고 뛰쳐나가려다 중환자실 앞에 광경의 걸음을 멈췄다.
민준 씨가 복도 중앙에 서서 흰 가운을 입은 3명의 의사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중 한 명은 CT 사진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멀지 않은 곳에는 김영미 이모님과 둘째 고모네 식구들이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엄마 최수진 여사도 와 있었다는 점이다. 엄마는 구석 긴 의자에 홀로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들고 있었다. 민준 씨, 내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자 그가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 어린 표정을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혼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의사 선생님 말이 약물 때문에 뇌부종이 왔대. 그가 내 팔을 붙잡았다. 힘이 어찌나 센지 아플 지경이었다. 어떤 약물들이 서로 작용해서 생긴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어. 무슨 약? 어머님은 혈압약만 드셨잖아. 내가 의아해하며 의사를 쳐다봤다. 주치의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환자분 혈액에서 비정상적인 농도의 와파린이 검출됐습니다. 이건 항응고제인데 평소 복용하시던 혈압약과 심각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와파린? 처음 듣는 약 이름이었다. 어머님은 그런 약 드신 적 없어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보호자분들께서 환자가 최근 의사 처방 없이 와파린을 복용한 적이 없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건 누군가 환자에게 먹어서는 안 될 약을 먹였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누군가 형님을 해치려 했다는 거네요. 김영미 이모님이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로 향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눈빛들의 의미를 단번에 깨달았다. 그들은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 설마 절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내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서윤이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민준 씨가 버럭 소리쳤지만 그의 눈빛에도 한 가닥 의심이 스쳐 지나갔다. 민준아, 무작정 감싸고 돌지 마라. 둘째 고모가 한 걸음 다가왔다. 병원 기록을 보면 형님 쓰러지시기 일주일 전부터 서윤이만 형님 댁을 자주 드나들었잖니. 저는 어머님 식사 챙겨드리고 청소해드리러 갔을 뿐이에요. 억울함에 눈가가 뜨거워졌다. 엄마,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줄곧 침묵하던 엄마가 마침내 일어나 내 곁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제 딸은 매일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오고 주말에 외출할 때도 저나 친구들과 함께였습니다. 무슨 짓을 할 시간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그리고 서윤이가 무슨 동기로 자기 시어머니를 해치겠습니까? 동기? 김영미 이모님이 코웃음을 쳤다. 형님이 얼마 전에 유언장을 새로 쓴다고 하지 않았소?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누가 알겠어? 그 말은 폭탄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터졌다. 민준 씨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이모, 지금 무슨 암시를 하시는 거예요? 서윤이는 유언장 얘긴 알지도 못해요. 자,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주치의가 우리를 제지했다. 환자는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보호자분 서명해 주세요. 민준 씨가 동의서를 받아 서명했고 의사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복도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칼날처럼 내 피부를 스치는 것을 느꼈다. 엄마가 나를 긴 의자로 데려가 앉히고 따뜻한 차를 건넸다. 물 좀 마셔. 저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는 나직이 물었다. 왜 어머님 몸에서 그런 약이 나온 거죠? 엄마의 시선이 김영미 이모님 일행을 스쳐 지나갔다. 엄마는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어제 너한테 말해주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어. 김영희 여사, 쓰러지기 전날 나한테 전화를 했었어. 누가 자기 금고에 있는 물건을 손댄 걸 발견했다고. 네?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누가 그랬는지는 말 안 했지만 몹시 화가 난 목소리였어. 몇 가지를 다시 생각해야겠다고 하더구나. 엄마가 입술을 오므렸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쓰러져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이건 너무 공교롭지 않니?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시어머니는 누군가 자신의 중요 물품을 손댄 것을 발견했고 다음 날 병에 걸렸다. 그리고 지금 몸에서는 정체불명의 약물이 검출되었다.
이 모든 것이 끔찍한 결론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누군가에게 독살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나는 불쑥 말했다. 안 돼. 김영미 이모님이 어느새 우리 곁으로 와 있었다. 내 말을 들은 모양이었다. 집안 망신이야. 형님 일은 우리끼리 처리하자. 누가 독살하려 했다면 이건 범죄예요. 나는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 서윤아, 민준 씨가 다가와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함부로 말하지 마. 의사 선생님은 약물 상호작용일 수도 있다고 했지 누가 독살했다고는 안 했어. 너 그렇게 막말하면 큰일 나. 나는 충격받은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민준 씨는 한 번도 이런 말투로 내게 말한 적이 없었다. 하물며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질책하다니. 억울함과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반박하지 않았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나는 일어나서 이 숨막히는 곳을 서둘러 떠났다. 화장실 거울에는 창백한 내 얼굴과 붉게 충혈된 눈이 비쳤다. 수돗물을 틀어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민준 씨의 태도 변화, 김영미 이모님의 이상한 관심, 시어머니 몸에서 나온 정체불명의 약물, 이 조각들을 맞춰보니 흐릿하지만 위험한 윤곽이 보이는 듯했다. 화장실을 나와 나는 간호사실로 가서 시어머니의 투약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당직 간호사는 컴퓨터 앞에서 바빴다. 나는 조용히 카운터 옆으로 돌아가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를 훑어보았다. 거기에는 각 중환자실 환자의 기본 정보와 투약 내용이 적혀 있었다. 김영희 이름 뒤에는 약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은 알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중 하나, 와파린이라는 글자가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고 옆에는 물음표가 붙어 있었다. 도와드릴까요? 간호사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물었다. 아, 아니요. 그냥 저희 어머님 투약 기록이 궁금해서요. 나는 당황하며 화이트보드를 가리켰다. 간호사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따님이세요? 며느리예요. 규정상 직계 가족에게만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녀는 미안하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남편분께서 아까워서 물어보셨어요. 환자분께서는 확실히 비정상적인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고 의사 선생님께서 원인을 조사 중이십니다.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다. 마음속으로는 일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더욱 확신했다. 복도 모퉁이를 돌다가 통화 중인 김영미 이모님과 부딪힐 뻔했다. 그 서류를 꼭 손에 넣어야 해. 그래, 그 사람 서재 금고 안에 있어. 비밀번호는 아마.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세아가, 너 여기서 뭐해? 화장실 찾고 있었어요. 나는 무표정하게 말하며 그녀가 꽉 쥔 휴대폰을 일부러 쳐다보았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통화를. 아, 해외 거래처랑 시차가 안 맞아서. 그녀는 더듬거리며 해명하고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민준이가 너 찾더라. 얼른 가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가 멀어진 후 즉시 휴대폰을 꺼내 지연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급한 일이야. 서울대병원으로 와줄 수 있어? 중환자실 앞으로 돌아오니 민준 씨는 의사와 대화 중이었다. 표정은 아까보다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엄마가 나를 손짓해 옆에 앉혔다. 의사 선생님은 뭐래? 나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대. 부종도 가라앉았고 엄마는 내게 빵 하나를 건넸다. 뭐 좀 먹어.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 나는 빵을 받았지만 입맛이 전혀 없었다. 엄마, 방금 김영미 이모님이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무슨 서류랑 금고 비밀번호 얘기를 했어요. 엄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그럴 줄 알았어. 무슨 뜻이에요? 김영희 여사가 그날 전화로 금고에 있던 중요한 서류 하나가 없어졌다고 했어. 어떤 투자에 관한 거였는데 엄마가 목소리를 낮췄다. 김영미가 가져간 것 같다고 의심하더구나.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그 애밖에 없다고 했어.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김영미 이모님을 추궁하다가 엄마는 내가 말을 잇지 못하게 막았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함부로 추측하지 마. 하지만 서윤아, 지금부터는 각별히 조심해야 해. 김영민은 명백히 모든 사람이 널 의심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민준이도 흔들리기 시작했어. 저도 알아요. 나는 씁쓸하게 엄마의 말을 이었다.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민준이 탓하지 마. 지금 걔도 압박이 너무 심할 거야.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내 편이라는 거. 눈가가 뜨거워지며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연이가 1시간 뒤에 도착한다는 답장이었다. 나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와파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2시간 후 시어머니는 수술실에서 나왔다. 의사는 잠시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민준 씨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 의자에 주저앉았다. 김영미 이모님과 둘째 고모네 식구들은 그를 둘러싸고 안부를 물었고 나는 외톨이처럼 멀리 서 있었다. 바로 그때 지연이가 도착했다. 그녀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마치 사무실에서 바로 온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커피를 사러 가는 척하며 그녀와 함께 병동을 빠져나왔다. 병원 카페에서 나는 며칠간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와파린은 확실히 항응고제야. 과다 복용하면 뇌출혈을 포함한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어. 지현이가 휴대폰으로 자료를 찾아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건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약이라 일반인이 쉽게 구하기는 어려워. 그럼 정말 나는 그 2글자를 차마 입에 담지 못했다. 살인 미수. 지연이가 대신 말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중요한 건 누가 동기와 능력을 가졌느냐는 거지. 김영미 이모님,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어머님 쓰러지시기 전에 다퉜고 어머님 재산 관련 서류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어요. 동기는 돈이겠지. 나는 명품으로 치장한 이모님의 모습을 떠올렸다. 지연아, 부탁 하나만 할게. 말해봐. 어머님 댁에 금고가 있고 거기에 중요한 서류가 있을지도 몰라. 김영미 이모님도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 그녀보다 먼저 그 서류들을 찾고 싶어. 지연이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너무 위험해. 발각되면 진실을 알아야만 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 씨는 이미 날 의심하기 시작했어.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내 결혼 생활이 끝날지도 몰라. 지연이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알았어. 하지만 혼자서는 안 돼. 너희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아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현명한 결정이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가 먼저 와파린 구매 경로를 알아볼게.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금고는 시어머니 댕열쇠는 가지고 있어? 네, 예비 열쇠가 있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민준 씨가 지금 병원에 있어서 언제 기회가 될지 모르겠어요. 서두르지 마. 일단 정보를 더 모아. 지연이가 내 손을 토닥였다. 기억해. 뭘 발견하든 혼자 행동하지 마. 가장 먼저 나나 너희 어머니께 연락해. 중환자실 앞으로 돌아오니 분위기가 더욱 이상해져 있었다. 민준 씨는 창가에 홀로 서 있었고 김영미 이모님과 둘째 고모는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다. 엄마는 냉정한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돌아온 것을 보자 민준 씨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서윤아, 우리 얘기 좀 해. 그는 나를 복도 끝으로 데려갔다. 아까 의사 선생님이 또 물어보셨어. 어머니가 평소에 드시던 약에 대해서. 정말 혈압약만 드신 거 확실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직도 날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가 초조하게 머리를 쥐어뜯었다. 이모 말이 어머니가 최근에 자주 어지러워하셨대. 어쩌면 몰래 다른 약을 드셨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모님 말은 믿고 내 말은 못 믿겠다는 거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박민준, 우리 결혼한 지 3년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당연히 알지.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특수하잖아. 어머니 몸에서 정체불명의 약이 나왔고 의사 선생님이 조사해야 한대. 만약 누가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그럼 신고해. 나는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 경찰이 누가 어머니를 해치려 했는지 확실히 밝혀내게 하자고? 미쳤어? 민준 씨의 얼굴이 싹 변했다. 그런 일이 알려지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돼? 체면이 어머님 안전보다 중요해?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민준아, 만약 정말 누가 어머니께 약을 먹인 거라면 그건 범죄야. 밝혀내지 않으면 또다시 위험해지실 수 있어. 그만해. 민준 씨가 버럭 소리쳤다. 너 요즘 너무 이상해. 자꾸 의심만 하고. 어머니는 그냥 아프신 거지. 무슨 살인 사건이 아니라고.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쳐다봤다. 문득 눈앞에 이 남자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이성적이고 공정했던 박민주는 어디로 간 걸까? 왜 자기 집안일만 엮이면 이렇게 맹목적으로 변하는 걸까? 민준아, 나는 심호흡을 하며 간신히 평정을 유지했다. 딱 한 가지만 물을게. 만약 정말 누군가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면 그게 누구일 것 같아? 그는 얼어붙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나도 몰라. 하지만 확실한 건 너는 아니고 이모나 다른 친척들도 아닐 거야. 왜 그렇게 확신해?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는 마치 미친 사람을 보듯 나를 쳐다봤다. 누가 자기 가족을 해치겠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순진함에 할 말을 잃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김영미 이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의사 선생님이 너 찾으신다. 민준 씨는 서둘러 자리를 떴지만 김영미 이모님은 따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미소를 띤 채 나를 쳐다봤다. 그 미소에 등골이 오싹했다. 세아가 너무 긴장하지 마. 그녀가 가식적으로 말했다. 형님은 괜찮아지실 거야.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명확해지겠지. 네, 모든 게 명확해지겠죠.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특히 그 와파린이 어떻게 어머님 몸에 들어갔는지도요. 그녀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수축했다. 금세 평정을 되찾았지만 그 찰나의 반응만으로도 충분했다. 의사 선생님이 약물 상호작용일 수 있다고 했잖아. 그녀가 억지로 평온을 가장했다. 형님이 연세가 있으시니 기억력이 나빠져서 뭘 드셨는지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지. 어머님 기억력 좋으세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20년 전 전화번호도 기억하시는 분인데요. 김영미 이모님의 미소가 얼굴에서 굳어졌다. 그게 무슨 뜻이야? 아무 뜻 없어요. 나는 돌아서려다 다시 고개를 돌려 한마디 덧붙였다. 아, 맞다. 이모님, 어머님 금고 비밀번호 기억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 의료보험 카드랑 보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시던데. 네, 내가 어떻게 알아?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형님 개인 물건은 난 절대 손 안 대. 이상하네요. 전 아직 금고 안에 뭐가 있는지 말도 안 했는데. 나는 일부러 놀란 척했다. 이모님은 어떻게 의료보험 카드가 금고에 있다는 걸 아셨어요? 김영미 이모님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돌아서서 자리를 떴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다. 이제 나는 거의 확신할 수 있었다. 그녀는 분명 시어머니의 금고를 손댔고 그것은 시어머니의 병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까? 어떻게 민준 씨에게 그의 이모가 범죄자일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할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어머니를 더 이상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까? 이 문제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 엄마가 다가와 지연이가 밖에서 기다린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점심을 사러 가는 척하며 병동을 빠져나와 병원 입구에서 지연이를 만났다. 뭐 알아냈어? 나는 다급하게 물었다. 2가지. 지연이가 나를 한적한 구석으로 데려갔다. 첫째, 와파리는 처방전이 필요하지만 의사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어. 둘째, 내가 김영미 이모님 배경을 좀 알아봤는데 작년에 투자에 실패해서 빚이 꽤 많았대. 그런데 최근 반년 사이에 갑자기 씀씀이가 커졌어. 돈은 어디서 난 걸까? 확실하진 않지만 의심스러워. 지연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서윤아,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해. 아까 간호사실에서 김영미 이모님이 주치의랑 속삭이는 걸 봤어. 둘이 꽤 친해 보이던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의사도 연루됐다는 거야? 확신할 순 없지만 경계할 필요는 있어. 그녀는 내게 쪽지 한 장을 건넸다. 이건 식약처에서 일하는 내 친구 연락처야. 네가 시어머니 혈액 샘플이나 투약 기록을 구할 수 있으면 그 친구가 검사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건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연이가 잠시 망설였다. 내가 시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조회해봤는데 그분이 사시는 오래된 아파트가 지난달에 담보대출이 잡혀 있더라. 대출해준 곳은 신진투자라는 회사야. 어머님은 그런 말씀 없으셨어. 나는 충격받아 말했다. 돈이 부족하신 분이 아닌데. 그게 문제야. 지연이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 회사 배경을 알아봤는데 법인 대표 이름이 이재훈이야. 김영미 이모님 남편이야. 머릿속이 윙울렸다. 모든 조각이 갑자기 하나로 맞춰졌다. 김영미 부부가 시어머니의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아 투자했고 시어머니가 이를 발견하자 다툼이 일어났고 그 후 시어머니가 쓰러졌다. 이건 범죄야. 나는 지연이의 손을 잡았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증거는? 지연이가 되물었다. 지금은 전부 추측일 뿐이야. 담보대출은 합법적이고 약물 상호작용은 사고로 설명될 수 있어. 우리가 김영미가 고의로 시어머니께 약을 먹였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는 한 어머님 금고. 나는 문득 생각했다. 거기에 김영미가 손댔다는 걸 증명할 서류가 있다면 너무 위험해. 지연이가 고개를 저었다. 발각되면 오히려 네가 절도죄나 다른 혐의로 몰릴 수 있어. 그럼 어떡해. 그냥 김영미가 법망을 빠져나가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 어머님은 또다시 위험해질 수 있는데? 지연이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좋아. 내가 먼저 그 신진투자라는 회사 뒷조사를 해볼게. 너는 병원 상황을 계속 주시해. 특히 김영미랑 의사의 움직임을. 하지만 기억해. 절대 혼자 행동하거나 섣불리 움직이지 마. 병원으로 돌아오니 민준 씨가 나를 찾고 있었다. 어디 갔었어? 한참 동안. 그의 말투는 퉁명스러웠다. 점심 사면서 바람 좀 쐬고 왔어. 나는 그에게 샌드위치를 건넸다. 먹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음식을 받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그의 지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다. 민준 씨는 시어머니를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었다. 그저 혈육의 정에 눈이 멀어 자신의 친척이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하는 것뿐이었다. 민준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어머님 편이야. 날 믿어?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눈빛이 복잡했다. 당연히 믿지? 그냥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 이상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같이 밝혀내자. 응? 나는 떠보듯 물었다. 예를 들면 어머님이 왜 갑자기 집을 담보로 잡혔는지 같은 거. 집을 담보로? 그는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다. 어머니가 언제?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조차 말하지 않은 것이다. 이건 더욱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다. 이모님한테 들었어. 나는 거짓말을 했다.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민준 씨의 표정이 갑자기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서윤아, 너 혹시 뭐 조사하고 다니는 거야?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순간 중환자실에서 경보음이 갑자기 울렸다. 의료진이 시어머니 병실로 뛰어들어갔고 우리의 대화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민준 씨의 의심 가득한 눈빛은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었고 의사들은 긴급 처치에 들어갔다. 그 혼란 속에서 나는 김영미 이모님과 주치의가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의사가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시어머니의 두 번째 응급처치는 거의 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의사가 마침내 중환자실을 나와 상태가 잠시 안정되었다고 발표했을 때
나는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듯 했다. 민준 씨는 긴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김영미 이모님과 둘째 고모네 식구들은 그에게 다가가 자세한 상황을 물었다. 나는 주치의의 흰 가운 주머니에서 살짝 삐져나온 약병한 귀퉁이가 아까 그가 김영미 이모님에게 건넸던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엄마, 보셨어요? 나는 곁에 있는 엄마에게 나직이 물었다. 엄마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저 의사, 수상해.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몰래 의사의 명찰을 찍었다. 신경과 부교수 주진우. 서윤아, 엄마가 내 손을 눌렀다. 만약 저 사람이 김영미랑 정말 한패라면 네가 조사하는 걸 알게 되면 위험해져.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진을 지연이에게 보내며 이 의사랑 김영미 관계 좀 알아봐줘라고 부탁했다. 그때 민준 씨가 다가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대. 오늘 밤은 면회도 안 된대. 우리 일단 돌아가자. 너희는 돌아가. 나는 여기서 지킬게. 김영미 이모님이 끼어들었다. 혹시 밤에 형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저도 남을게요. 나는 즉시 말했다. 김영미 이모님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새아가는 내일 출근도 해야 하잖아. 너무 무리하지 마. 어머님이 더 중요하죠.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이모님은 연세도 있으신데 밤새 오시면 몸에 안 좋아요.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는 듯했다. 민준 씨는 나와 그녀를 번갈아 쳐다보며 우리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느낀 듯했다. 저기, 우리 다 같이 돌아가는 게 어때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분들도 계시고 무슨 일 있으면 전화 주실 텐데요. 결국 나의 고집으로 민준 씨는 우리 둘이 남아 교대로 밤을 새우는 것에 동의했다. 다른 친척들은 먼저 돌아가기로 했다. 김영미 이모님은 떠나기 전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의 등골이 오싹했다. 밤이 깊어지자 병원 복도는 점차 조용해졌다. 민준 씨는 긴 의자에 기대어 졸고 있었고 나는 휴대폰을 만지는 척하며 간호사실의 동태를 살폈다. 새벽 2시쯤 익숙한 인형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주진우 의사였다. 이 시간이면 그는 벌써 퇴근했을 텐데 나는 재빨리 고개를 숙여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다. 곁눈질로 보니 그가 중환자실로 곧장 걸어가고 있었다. 규정상 비번인 의사가 심야에 중환자실에 들어가려면 특별한 사유가 필요했다. 나는 민준 씨를 살짝 흔들어 깨웠다. 왜? 그가 몽롱하게 물었다. 주진우 의사가 왔어. 이 시간에 온 게 이상해.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좀 보고 올게. 민준 씨가 순간 정신을 차렸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의사가 회진 도는 건 흔한 일이잖아. 새벽 2시에 회진을? 그가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내 팔을 붙잡았다. 정상이 아니더라도 너 같은 비전문가가 뭘 알겠어. 의사 심기 건드리지 마. 어머니가 저 사람들 손에 달려있다고.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어머니가 저 사람들 손에 달려있으니까 내가 더 확실히 해야 하는 거야. 여기서 기다려. 그가 더 이상 막을 틈도 없이 나는 중환자실로 빠르게 걸어갔다. 문에 달린 작은 창을 통해 보니 주진우 의사가 시어머니 침대 곁에 서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수액 주머니를 살펴보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내가 뛰어들어가야 할지 망설이는 순간 누군가 갑자기 어깨를 툭 쳤다.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다. 역시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엄마의 목소리였다. 엄마는 나를 데리고 모퉁이로 숨었다. 주진우 의사가 온 걸 보고 네가 따라올 줄 알았지. 엄마, 저 사람이 어머님 수액에 손대고 있어요. 나는 다급하게 말했다.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다. 방금 간호사실에 물어보니 주진우는 오늘 비번이래. 저 사람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막아야 해요. 섣불리 움직이지 마. 엄마가 나를 제지했다.
내가 이미 당직 과장님께 연락해뒀어. 곧 오실 거야. 우리가 나서면 오히려 긁어부스럼 만들 수 있어. 과연 몇 분 후 나이 지긋한 의사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엄마가 다가가 나지기 몇 마디 하자 그들이 함께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나는 창문을 통해 주진우 의사가 눈에 띄게 당황하며 무언가를 주머니에 재빨리 쑤셔 넣는 것을 보았다. 이후의 상황은 혼란스럽고 흐릿했다. 당직 과장은 시어머니의 수액을 확인했고 주진우는 한쪽으로 불려가 신문을 받았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중환자실을 나왔다. 당직 과장은 나와서 우리에게 시어머니의 투약에는 문제가 없으며 주진우는 그저 정기검진을 했을 뿐이라고 안심시켰다. 거짓말이야. 과장이 멀어진 후 엄마가 차갑게 말했다. 내가 똑똑히 봤어. 주진우가 주머니에 뭘 숨기는 거.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신고해도 소용없어. 엄마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서윤아, 내일 아침에 시어머니 댁에가 그 금고를 찾아. 결정적인 증거가 거기에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민준 씨는 민준이한테는 말하지 마.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다. 걔는 지금 김영미 말에 너무 쉽게 흔들려. 나는 망설였다. 남편 몰래 그의 어머니 일을 조사하다니 이건 일종의 배신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민준 씨가 계속해서 맹목적으로 이모님을 믿는다면 시어머니는 정말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알았어요. 나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연이랑 같이 갈래요. 다음 날 아침 민준 씨가 씻고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간 사이 나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핑계를 대고 병원을 나섰다. 사실은 지연이와 합류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시어머니 댁 아파트 앞에서 만났다. 지연이는 열쇠 수리공인 친구를 데려왔다. 내 대학 동창 철수야. 자물쇠 전문가. 지연이가 소개했다. 금고가 너무 복잡한 모델만 아니면 열 수 있을 거야.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데리고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가 입원한 후 이 익숙한 아파트는 유난히 썰렁하게 느껴졌다. 시어머니의 서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나와 민준 씨의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시어머니의 자애로운 미소를 보니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반드시 그녀를 지켜야만 한다. 금고는 어디 있어? 지연이가 물었다. 아마 저 그림 뒤일 거야. 나는 책상 뒤 벽에 걸린 산수화를 가리켰다. 지난번에 어머님이 서류 꺼내실 때 우연히 봤어. 그림을 떼어내자 과연 벽에 박힌 금고가 드러났다. 철수가 확인해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구식 기계식 자물쇠라 비밀번호 없이는 열기 힘들어요. 시어머니 생신으로 해봐. 지연이가 제안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양력과 음력 생일을 모두 입력해봤지만 맞지 않았다. 민준 씨 생일은 역시 아니었다. 나는 머리를 쥐어짜며 시어머니가 쓸만한 비밀번호를 떠올리다가 문득 시아버님의 기일을 생각했다. 숫자를 입력하자 금고에서 희미한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됐다. 지연이가 환호했다. 금고 안에는 서류 봉투 몇 개와 통장, 그리고 보석함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는 서류 봉투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중 부동산이라고 적힌 봉투가 눈길을 끌었다. 찾았어. 나는 서류를 꺼내 들었다. 시어머니 아파트의 담보대출 계약서였다. 대출자는 역시 신진투자였고 대출금은 무려 3억 원에 용도는 투자 재테크라고 적혀 있었다. 너무 이상해.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계약서를 넘겨보았다. 어머님은 투자 같은 거 절대 안 하시는데 도박이라고 하셨어. 이것 좀 봐. 지연이가 계약서 마지막 장의 서명을 가리켰다. 필체가 앞부분이랑 달라 모방한 것 같아. 나는 자세히 비교해 보았다. 계약서 상의 시어머니 서명은 다른 서류에 있는 서명과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 더 의심스러운 것은 공증사무소의 직인이 찍힌 부분이 흐릿해서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거 위조된 거야. 나는 소리쳤다. 누가 어머님 서명을 위조해서 집을 담보로 잡은 거야. 김영미일 가능성이 높지.
지연이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계속 찾아봐. 다른 단서가 있는지. 의료라고 적힌 다른 서류 봉투에서 나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발견했다. 시어머니가 한 달 전에 받은 종합검진이었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고 특히 혈전 위험 없음, 항응고 치료 불필요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거 정말 중요해. 나는 흥분해서 말했다. 이 보고서는 어머님이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가 전혀 필요 없었다는 걸 증명해. 의사가 이걸 알면서도 약을 썼다면 그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는 계속해서 뒤졌고 금고 맨 아래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펼쳐보니 시어머니의 개인 가계부였다.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 그리고 몇 가지 메모가 적혀 있었다. 가장 최근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영미가 회사 자금 횡령한 것 발견. 5천만 원 초과. 일주일 내로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음. 유언장 수정할 것. 세상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김영미 이모님은 담보계약서를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님 돈까지 횡령했어. 어머님이 이걸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독살당한 거야. 지연이가 내 말을 이어받았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이게 바로 동기이자 증거야. 우리는 모든 서류를 신속하게 사진으로 남기고 원본을 금고에 다시 넣었다. 막 떠나려는데 현관문에서 갑자기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왔어? 철수가 나직이 경고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지연이가 재빨리 나와 철수를 서재 커튼 뒤로 끌어당겼다. 틈새로 보니 김영미 이모님이 낯선 남자와 함께 들어오고 있었다. 빨리 해. 민준이네가 아직 병원에 있을 때 김영미 이모님이 재촉했다. 서류는 금고 안에 있어. 심장이 북처럼 울리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 남자는 익숙하게 금고를 열었다. 그 역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다. 이상하네. 누가 손댄 것 같아. 김영미 이모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를 들춰봤다. 누가 다녀갔나? 쓸데없는 소리 마.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 유언장은 찾았어? 여기. 김영미 이모님이 봉투 하나를 꺼내 뜯고는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얼굴이 갑자기 잿빛으로 변했다. 이 늙은이가 진짜 유언장을 바꿨어. 모든 재산을 민준이랑 그 계집애한테 남기고 나한테는 겨우 1억만 남겼잖아? 진정해. 남자가 유언장을 빼앗아 보더니 말했다. 어차셔. 어차피 원본은 변호사한테 있잖아. 변호사한테 있는 것도 새로 바꾼 거야. 김영미 이모님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형님은 날 죽이려고 작정했어. 재훈 씨, 내가 빚진 그 돈들은. 걱정 마. 재훈이라고 불린 남자는 바로 김영미 이모님의 남편인 듯했다. 그가 음흉하게 웃었다. 형님만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새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옛날 유언장이 그대로 유효해. 옛날 유언장에는 당신이 재산 절반을 받게 되어 있잖아. 피가 거의 멎는 것 같았다. 그들은 대놓고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 주진우라는 의사는 믿을만해? 이재훈이 물었다. 걱정 마. 나한테 큰 빚을 졌거든. 김영미가 코웃음을 쳤다. 게다가 이런 일 터져도 의료사고로 처리될 거고 기껏해야 직무태만 정도로 끝날 거야. 너무 얕보지 마. 이재훈이 경고했다. 특히 내 그 조카 며느리 보아하니 아주 바짝 캐고 다니던데? 그 이서윤이라는 애? 김영미가 경멸하듯 콧방귀를 뀌었다. 민준이는 이미 걔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집안에서만 잘 처리하면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서야 뛰쳐나가려는 충동을 참을 수 있었다. 지연이가 내 손을 꽉 누르며 조용히 하라고 신호했다. 김영미 부부는 유언장 사본과 다른 서류 몇 개를 챙겨 서둘러 떠났다. 우리는 몇 분을 기다려 그들이 완전히 떠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다. 이제 증거는 확실해. 지연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잠깐만, 나는 생각했다. 지금 신고하면 그들은 얼마든지 발뺌할 수 있어.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 예를 들면 그들이 약을 투여하는 장면이나 녹음 같은 거. 어떻게 하려고? 뱀을 굴에서 끌어내야지.
나는 결심했다. 김영미는 우리가 유원장이 바뀐 걸 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분명 서두를 거야. 나는 그들이 손을 쓸 때 현장에서 잡히게 할 거야. 너무 위험해. 지연이가 반대했다.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시어머니가 정말로, 그러니까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해.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먼저 엄마랑 민준 씨한테 연락하고 그 다음에는 민준이, 지연이가 눈썹을 치켜떴다. 그가 지금 이모 대신 널 믿어줄 거라고 확신해? 나는 침묵했다. 민준 씨의 최근 태도는 확실히 나를 서운하게 했다. 하지만 그는 시어머니의 아들이고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다. 문제는 어떻게 그에게 이 믿기 힘든 진실을 믿게 하느냐는 것이었다. 일단 엄마랑 상의해 볼게. 나는 마침내 말했다. 엄마는 병원에 아는 분이 있으니 몇 가지 일을 도와주실 수 있을 거야. 시어머니 댁을 나와 우리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지연이는 식약처 친구에게 연락했고 그 친구는 시어머니의 혈액 샘플과 투약 기록을 검사해 주기로 했다. 엄마가 병원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을 듣고 난 엄마의 얼굴이 몹시 굳어졌다. 내 짐작이 맞았어. 역시 김영미였어. 엄마가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그 애가 이렇게까지 대담할 줄은 몰랐네.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내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다. 엄마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해. 하지만 실수가 없어야 해. 내가 병원 보안팀의 이 팀장한테 연락해 볼게.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우리는 각자 움직이기로 했다. 엄마는 병원 내부 협조를 구하러 갔고 지연이는 변호사 친구를 찾아가 법적 절차를 자문했다. 나는 중환자실 밖으로 가서 민준 씨를 찾았다. 그는 긴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눈빛이 복잡했다. 회사 일은 처리했어? 민준 씨, 할 중요한 얘기가 있어. 나는 심호흡을 했다. 어머님 병에 관한 거야. 서윤아, 김영미 이모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녀는 어디선가 나타나 손에 과일을 들고 있었다. 왔구나. 마침 과일 좀 사왔는데 같이 먹자. 나는 혐오감을 억누르고 억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해요. 이모님, 정말 세심하시네요. 민준 씨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이모님이 계속 여기서 지키시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어. 당연히 해야지. 김영미 이모님이 민준 씨의 손을 토닥이고는 나에게로 몸을 돌렸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세아가는 어디 갔다 왔어? 민준이가 회사에 급한 일 있다고 하던데. 네, 갑자기 처리할 보고서가 있어서요. 나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아, 맞다. 방금 주진우 의사 선생님 뵈었는데 어머님 상태가 안정됐다고 하시던데요. 김영미 이모님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수축했다. 주의사, 그가 뭐라고 하던? 그냥 어머님 모든 수치가 좋아져서 곧 일반 병실로 옮길 수도 있겠다고요. 나는 일부러 가볍게 말했다. 그리고 어머님 약도 조절해서 와파린 양을 줄였다고 하던데요. 와파린? 민준 씨가 의아하게 물었다. 그게 무슨 약이야? 항응고제. 나는 김영미 이모님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지난번에 어머님 뇌부종을 일으켰던 그 약이요. 이상한 건 어머님 건강검진 결과지에는 그 약이 전혀 필요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김영미 이모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과일 봉지에서 희미한 바스락 소리가 났다. 의사 선생님들이 알아서 다 고려하셨겠지. 네, 특히 주진우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을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민준 씨도 기억나? 어젯밤에 주 의사 선생님이 심야에 회진까지 오셨잖아. 정말 책임감 강하시다니까. 민준 씨가 미간을 찌푸렸다. 좀 이상하긴 했어. 아이고, 너희 젊은 사람들은 의심이 너무 많아. 김영미 이모님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을 끊었다. 의사가 책임감 있는 게 좋은 거지. 나 과일 좀 씻어 올게.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서윤아, 민준 씨가 목소리를 낮췄다. 너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민준아, 나 한 번만 믿어줘.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오늘 밤 아무도 어머님께 혼자 접근하게 하지 마. 특히 김영미 이모님하고
주진우 의사. 내가 그들이 어머님을 해치려 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 무슨 증거? 그는 충격받은 얼굴이었다. 지금은 말하기 곤란해. 저녁에 엄마랑 지연이가 올 거야. 그때 같이 얘기해 줄게. 나는 간절히 말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날 믿어줘. 그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만약 내 주장이 틀렸다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질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해질 무렵 엄마와 지연이가 차례로 병원에 도착했다. 우리는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만났다. 지연이는 우리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다. 담보계약서, 서명 비교자료, 건강검진 결과지, 시어머니의 가계부 기록, 그리고 식약처 친구가 제공한 전문 의견까지. 시어머니의 혈액에서 검출된 와파린 농도는 치료 용량을 훨씬 초과했으며 여러 번 투약한 흔적이 있었다. 이건 불가능해. 민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을 떨며 사진들을 넘겨보았다. 이모가 어떻게? 이모는 엄마를 가장 아꼈는데 돈 앞에서는 못할 짓이 없는 법이야. 엄마가 차갑게 말했다. 민준아,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증거가 눈앞에 있잖아. 더 직접적인 증거도 있어. 지연이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시어머니 서재에서 나눈 김영미 부부의 대화였다. 의료사고와 유언장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는 내용이었다. 민준 씨는 다 듣고 나서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나,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시간 없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 대화 내용으로 봐서는 김영미는 오늘 밤 또다시 손을 쓸 가능성이 높아. 우리는 준비해야만 해. 계획에 따라 우리는 병원 보안과와 엄마가 아는 이 팀장에게 연락해 은밀한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경찰도 비밀리에 개입하여 김영미가 행동에 나설 때 체포할 준비를 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했고 심지어 김영미 앞에서 일부러 다투는 척하며 나와 민준 씨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믿게 만들었다. 밤 10시 면회 시간이 끝나고 대부분의 가족들이 떠났다. 직계 가족인 민준 씨만 남기로 했다. 나와 엄마는 떠나는 척하며 병원 보안과의 감시실에 숨었다. 지연이는 밖에서 경찰과 연락을 취하며 대기했다. 감시 카메라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중환자실 앞 복도가 조용해진 모습이 보였다. 민준 씨는 계획대로 긴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고 구석에 숨겨진 카메라는 병실 문을 향하고 있었다. 올까? 나는 긴장해서 물었다. 반드시 올 거야. 엄마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유언장이 바뀐 걸 알았으니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 테지? 과연 새벽 1시쯤 익숙한 인형이 귀신처럼 복도에 나타났다. 김영미였다. 그녀는 사방을 둘러보고 민준 씨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살금살금 중환자실 문으로 다가갔다. 바로 그때 주진우도 다른 쪽에서 나타났다. 두 사람은 문 앞에서 나직이 대화했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보안과 이 팀장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리죠. 손을 쓸 때까지.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손바닥은 온통 땀으로 젖었다. 화면 속에서 주진우가 카드를 긁고 중환자실로 들어갔고 김영미가 그 뒤를 바짝 따랐다. 그들은 시어머니의 침대로 직행했다. 주진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다. 움직여. 이 팀장이 무전기에 대고 명령했다. 다음 장면은 마치 영화 같았다. 근처에 매복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과 사복 경찰들이 중환자실로 들이닥쳐 시어머니의 수액관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주사하려던 주진우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김영미는 상황을 보고 도망치려다 문 앞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뭐 하는 짓이야? 나는 환자 가족이야. 그녀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김영미 씨, 주진우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죠. 경찰관이 엄숙하게 말했다. 민준 씨가 그때 깨어나 중환자실로 뛰어들어왔고 현장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얘졌다. 이모, 정말 이모였어요? 민준아, 저들이 날 모함하는 거야. 이서윤, 제가 형님을 해치려 했어. 김영미가 민준 씨의 팔을 붙잡았다. 그만하세요. 민준 씨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다 봤어요. 어떻게 엄마를 죽이려고 할 수가 있어요. 경찰이 두 사람을 연행한 후 의사들이 즉시 시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고 이번에는 약물이 주입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엄마와 내가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민준 씨는 길 잃은 아이처럼 그곳에 서 있었다. 서윤아. 그가 목맨 소리로 나를 안았다. 미안해. 내가 널 의심해서는 안 됐는데. 나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순간 어떤 말도 불필요했다. 우리는 마침내 가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던 독사를 쪼아냈다. 시어머니는 이제 안전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며칠 동안 경찰 조사가 깊어지면서 더 놀라운 내막이 드러났다. 김영미 부부는 서류를 위조해 시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잡았을 뿐만 아니라 수억 원에 달하는 예금을 횡령하여 도박과 사치에 탕진했다. 주진우는 거액의 도박빚 때문에 김영미에게 약점을 잡혀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시어머니가 자연사한 후 내가 유산을 노리고 시어머니를 해쳤다는 누명을 씌울 계획까지 세웠다.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민준 씨의 반응이었다. 진실이 밝혀진 후 그는 깊은 자책감과 우울감에 빠졌다. 가장 믿었던 친척이 어머니를 해치려 한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나를 피하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시어머니 병상 곁을 지켰다. 마치 그래야만 마음의 죄책감을 덜 수 있다는 듯이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마침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오랫동안 놓지 않았다. 서윤아, 고맙다. 그녀가 허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 목숨은 벌써 끝났을 거야. 그런 말씀 마세요. 나는 부드럽게 위로했다. 푹 쉬시고 빨리 나으세요. 시어머니는 침대 발치에 서 있는 민준 씨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민준아, 이리 오너라. 민준 씨가 고개를 숙인 채 다가왔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 같았다. 내 아들아, 시어머니가 엄숙하게 말했다. 이건 내 탓이 아니다. 영미는 내가 어릴 때부터 키운 동생이야. 나조차도 그 애가 그럴 줄은 몰랐어. 하지만 서윤이를 믿었어야 했어요. 민준 씨가 고통스럽게 말했다. 저는 오히려 그녀를 의심하고 질책했어요. 부부 사이에 오해가 없을 수 있겠니? 시어머니가 그의 손을 토닥였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서로를 더 지지해주는 거야. 서윤이는 좋은 며느리다. 네가 잘해야 해. 민준 씨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눈에는 후회와 간청이 가득했다. 나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이 폭풍 속에서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쩌면 바로 이런 시련을 통해 우리는 함께 이겨내고 더 강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병실을 나설 때 엄마가 복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딸의 지친 모습을 보며 엄마는 마음 아픈 듯 내 얼굴을 어루만졌다. 엄마, 고마워요. 나는 엄마 어깨에 기댔다. 엄마가 처음에 조심하라고 일깨워주지 않으셨다면 모녀 사이에 고맙긴.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어. 서윤아,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 엄마는 항상 내 편이라는 걸 기억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은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이번 위기를 통해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혈연이라는 것이 때로는 상처를 주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반드시 피로 맺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결혼은 신뢰와 소통이 필요하며 나와 민준 씨는 그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엄마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를 깊이 깨달았다는 점이다.